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어제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었어요. 네, 현역 의원 2명의 이제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지금 송영길 전 당대표 보좌관 이름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방금 전에 좀 알려졌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 네. 특히 검찰에 따르면 당시 윤관석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8일을 남긴 2021년 4월 24일경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네. 그러자 강 감사는 지인으로부터 총 6천만 원을 마련하고 300만 원씩 봉투 20개를 담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10개씩 2번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전달했다. 지금 이것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혐의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의원들과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려야만 했을까? 당시 2021년 5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열렸거든요. 결과를 보면은요. 이 돈을 뿌린 것이 결국에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선된 송영길 후보 최종 득표율이 35.60%예요. 근데 2등을 했던 홍영표 의원은 35.01%예요. 네. 정말 박빙이에요. 소수점 이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윤관석 의원이나 아니면은 송영길 대표 측은 돈을 뿌려서라도 우리 지지세를 확실히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무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해 봅니다. 네. 당시 이제 전당대회 상황이 워낙에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한 박빙이었어요. 상황이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신 거고요. 근데 지금 이 검찰 수사 자체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사를 하다가 뭐 거기 이 녹취 파일도 나오고 관련자 조사도 해보다가 뭐 이런 단서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 이게 수사 단계여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에게는 뭐 얼마씩 돈봉투를 돌리고 뭐 대의원들에게는 돈봉투를 어떻게 돌리고 뭐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이미 이제 기사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도 일부분 있기도 하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만 했다고 하면 이렇게 피의 사실을 그대로 언론에다가 공개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게 항상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바인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계속 검찰이 수사할 때 이렇게 여론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 사실을 계속 흘려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장 수장도 말씀하셨잖아요. 당시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한테 3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과연 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리고 돈 받은 의원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요. 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쪼개가지고 한 40명, 60명한테까지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입막음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얼마든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간에 모든 돈 전달 경로가 확인이 된 것인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찰로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인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림은 전체적으로 그렸는데 아직 퍼즐을 좀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경우에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돈을 또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도 또한 뭐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이 너무 민주당 일에 대해서는 관대한 해석과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상의 얘기들이 확정적으로 돼가지고 막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4월 26일, 27일에 돈을 전달했고 그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전달 이런 문자를 2번이나 보냈다라는 그러한 증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황상 증거만 놓고 보면 또한 구체적인 액수 300만 원씩 40명에게 뭐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좀 관대한 해석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정당법 50조에 의하면은요 이런 경선 과정에서 돈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에게 돈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수락을 하거나 이런 거요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정당법에서 상당히 이거 중하게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정근 게이트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정근 씨의 휴대폰에 대략 3만 개의 어떠한 문자, 녹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뭐가 나올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백드롭에다가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백드롭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당대표직을 얻을 수 있다면 돈을 뿌려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쪽으로 백드롭을 바꿔도 그렇게 바꾸라고 비판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민주당이 아니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수를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선제적으로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안 그러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하더라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삼지 못해요. 이런 부분 충분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뭐 방금 전에 저한테 편향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편향이라는 제가 단어는 안 바꿔서 썼어요. 얘기하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우리 검찰 수사하는 거 최근 검찰이 굉장히 불신받고 있잖아요. 검찰공화국이다, 뭐 검사 정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수사하면서 428억 받기로 약정했다고 했는데 혐의 사실에 들어갔습니까? 그 내용 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혐의 사실에 집어넣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 먼저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걸 확정된 사실로 보기 쉽지 않다. 일단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모자이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의심을 저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받았고 그게 정말 일반적인 정치 행태를 통해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아달라고 할 정도의 전달까지 됐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전달이 돼서 만약에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5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받아서 대의원들이 진짜 나는 송영길 지지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면 전환용이다. 저는 뭐 검찰이 그런 용도로 이번에 피의 사실을 흘리고 수사를 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런 의혹 제기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그냥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거야 라고 그냥 치부하지 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이게 나중에 가서 정말 밀려서 진짜로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민주당한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관련자들의 이제 추가 진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교차 확인이 되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도 이제 확대될 것인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돈을 전달했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문자로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보좌관 차원에서 그래요, 잘하셨어요라고 끝냈을까? 네. 아니면은 송영길 대표께 보고까지 됐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대략 9,400만 원 정도가 지금 전달됐다, 뿌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만한 돈이 과연 송영길 대표 모르게 이것이 의원들이나 아니면 대의원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상이랑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제 좀 저도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거는 아무리 뭐 부인을 하더라도 일단은 송영길 대표까지는 좀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도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 전임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이렇게 대두가 된다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전현직 대표가 전부 다 만약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 건 상상하기 좀 싫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현역 의원 2명이 이번에 연루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를 넘어서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근 전 부총장이 10억 원을 줬다고 하는 그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노영민 그리고 송영길 2명의 이름을 또 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돈 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돈을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미 다 두 사람한테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만 공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게 한두 사람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진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명이든 뭐 80명이든 60명이든 간에 그 돈의 종착지까지 다 파고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그냥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만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선출직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절차는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때도 이 대의원의 표가요, 권리당원 표를 계산을 해보면, 등가성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투표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25명 표 아니면 50명의 표의 등가성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투표율에 너무 따라 차이가 다른데. 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의원 표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 중에서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자 뽑을 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순번을 매기는 거 있잖아요. 순서를 정하는 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는 비례대표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위원들을 싹 어느 정도 반 정도만 포섭을 해도 비례대표 상위 순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이렇게 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앙위원회의 권한, 대의원들의 권한이 저런 돈에 의한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이 정치개혁 얘기하지 말고 자신들의 당내 개혁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득권을 먼저 좀 내려놓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대의원 투표가 지나치게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 근데 안 그래가지고 고치잖아요. 비율을 낮췄어요. 지난 전당대회 때 이미. 그래서 뭐 제가 앞으로도 25표에서 50표라고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론 반영이 비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정광훈 목사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당 내외에서 네. 설전이 계속 이어졌었죠.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김기현 당 대표에 대한 이제 쓴소리도 나왔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상임고문에서 이제 해촉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당 대표가 쓴소리를 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이 상임고문으로 두지 않겠어. 그러니까 경고성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당에 있는 구성원들은 예. 당 대표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제발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의 의견에 동조해라. 그러니까 일치단결하는
당 대표, 대통령실, 당원, 당직자들 이러한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고 네. 억지로 강요하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저런 식의 명확한 규정이 없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거든요. 예. 그때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현역 단체장을 상임고문으로 하느냐, 그런 전례가 있냐. 그랬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닙니다. 당 원로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죠. 이래서 그냥 위촉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당대표가 바뀌니까 저걸 또 그냥 또 해촉해버려요. 당의 어떤 안정성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하나 저는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유승민 전 대표를 쫓아내려는 하나의 징조,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방송이나 SNS 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쫓아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 당원권 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제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그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외연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내년 총선에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강했을 때가 이준석 계열, 유승민 계열, 나경원 계열, 안철수 계열이 다 힘을 합친 작년 지방선거 전이거든요. 그때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승리하고 나서 다 한 명씩 발로 뻥뻥 차고 있어요. 과연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건지, 내부의 분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끼리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니까 너는 나가,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내년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해촉한다고 해서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이제 가만 계실 분도 아닐 것 같고 당내 갈등은 계속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안은 안 들여다보고 바깥에서 지금 이제 당의 어떤 문제점을 쓴소리를 한다거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차단하는 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리더십이 만들어집니까? 애초에 윤심 때문에 당선된 당대표다, 이런 꼬리표가 지금 달려있는 상황인데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때 징계를 내릴 것 같으면 제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지적하는 쓴소리를 막아버린다면,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 용산 대통령실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징계를 준다고 하면요, 태영호 의원을 징계를 줘야 돼. 먼저 제가 볼 때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 피해자 또 희생자 유족들을 또 아픈 상처로 유족들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거는 김재원 의원한테 경고성 발언을 확실하게 줬어도 될 문제지만 역사를 아예 바꿔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둬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일본 외교청사에 대해서 오늘 또 자기 보도자료를 또 낸 거 보니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의 징표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네. 아니 그 외교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화답한 징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경고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을 향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안에 지금 최고위원들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고 했어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광훈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은 내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특정 목회자의 억지 부리는 발언에 일일이 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경고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광훈 목사한테 만약에 국민의힘을 아낀다고 하면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하고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야당을 향해서는 그렇게 거칠게 뭐라고 비판하면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소심하게 대처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당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당 지도부에 대한 소란을 일으켰었던 당 지도부에 대한 징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일단 태영호 의원을 먼저 징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재현 최고는 확실하게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당초에는 김기현 당 대표가 좀 뭐 윤리위원회는 좀 나중에 구성을 할게요. 좀 네. 구상 좀 해볼게요.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임명했잖아요. 그건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던 대통령실에서 뭐 김재원 의원을 좀 징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뭐 내용이 전달됐다. 요구가 있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급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리위의 첫 번째 징계 대상은 김재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용호 의원이나 아니면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좀 징계를 일단은 시작을 하지 않을까?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봅니다. 아니 국민의힘 최고위원 몇 명이 징계받아야 되는 겁니까? 거의 다 대다수가 징계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이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민주당처럼 어떠한 부정부패나 아니면 뇌물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징계하지 않고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켜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만약 이 징계 절차를 시작을 하고 징계를 한다면 내부 정화 기능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당내에서 그 중진들의 이제 쓴소리도 쏟아졌었고요. 네. 뭐 징계뿐만이 아니고 그럼 정광훈 목사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손절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국민의힘에게 이제 대단한 존재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대단한 존재입니까? 좀 고마워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거리에서 주말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거리 투쟁, 이러한 보수 우파 진영의 투쟁을 이끌었던 게 네. 정광훈 목사였고 상당히 인원 동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거리에서 투쟁을 할 때 많은 힘을 도와줬고 정광훈 목사가 일요일 날 뭐 예배를 볼 때 또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가서 한 말씀 하시라 그러면은 거기서 많이 환호받고 힘도 받고 그랬던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문재인 정권 때 앞장서서 싸워준 부분에 대한 고마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그걸로 끝나야죠. 네. 목사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한 발 한 발씩 요구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지도부의 방침이나 의지를 보니까 정광훈 목사랑은 절연하고 단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조치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국민의힘이 본질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재집권하는 과정은 우리 뭐 달고나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휘저어서 당의 성격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선거라고 하는 게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전에 탄핵 직후에 태극기 세력하고 같이 손을 한번 잡았다가 그리고 선거 참패하고 난 다음에 절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난 대선을 겪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일종의 피해자 프레임을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주도해왔던 일군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보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끊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밑바탕에 윤 대통령의 일정한 지지율을 떠받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 계속 연승했던 것도 그렇게 극우 세력하고 손절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과연 제가 볼 때 끊어낼 수 있을 거냐.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니세요? 예. 지금 양당이 모두 사실 이제 강성 지지자를 두고 네. 내심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예,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